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이탈남의 문직이시죠?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작할까요? 네,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지난 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09년 용산 참사 때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철거 및 농성 강경 진압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유명하죠. 그렇죠. 이 때문에 용산 참사 유족과 공항공사 노조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출근 저지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예. 트위터에서도 거센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용산 참사로 가족이 불에 타 숨진 유족들 가슴에 못을 박는 결정이다. 과도한 진압을 주도했다는 문매를 맞은 김 전 청장을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건 정말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공기업 인사는 전문성이 우선이라고 했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대선 캠프 출신과 충성심이 절대 조건이었나 보다. 김 전 청장이 대체 무슨 특별한 자질을 지녔기에 공항공사 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죄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위험으로 내몬 게 전문성이 되는 참담한 상황이다라고 힐난했습니다. 네.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정치 공작의 달인이라 불리는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비서실장이 되고 비리사범 서청원 전 의원이 아무 연고도 없는 화성의 낙하산 공천이 된 데 이어 김 전 청장이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되는 걸 보니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다음 총선 때 공천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죠. 네. 어제는 10월 9일 한글날이었죠. 네. 이 한글날과 관련해 트위터에서 재밌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몇몇 내용을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한글날이 되면 우리말을 쓰자, 외래어를 쓰지 말자는 등의 캠페인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벌이는데요. 이때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외래어 간판이 명동을 뒤덮어서 한글날이라는 게 무색해질 정도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기가 차서 웃었다. 한글날이 무슨 우리말 아닌 거 무조건 배척하자는 날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또 다른 이용자는 KBS 바른말 고운말 방송에서 외래어 대신 우리말을 쓰자면서 하이힐을 까치발 구두, 스마트폰을 똑똑전화로 바꿔나가자고 제안했다. 아 그래요? 예. 그랬다네요. 예. 이 방송국이 KBS인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인지 착각이 들 뻔했다. 오늘은 한글날이지 한국어 날이 아니다. 이제 방송국들도 알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근데 방송사 저도 어제 뉴스를 봤는데 뭐 네. 우리말을 잘못 쓰고 있다. 네. 뭐 이런 그 지적하는 뉴스를 봤는데 네, 자기들부터 잘하라고 하세요. 자막 이런 거 보면 오기 네 많죠. 진짜 많거든요. 네. 예, 자기들부터 잘하라고 하고. 네. 네. 트위터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오늘은 트위터 등의 외래어 고유 명사를 굳이 지적인마당식으로 억지 순화하는 한국어 날이 아니라 영어 트위터를 한글로 트위터라고 적을 수 있게 됐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 예, 예. 즉 우리 문자를 쓰게 된 것을 기리는 날이라는 뜻이죠. 이외에도 한글날이라고 순 우리말만 쓰자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번 말하지만 순 우리말은 자체가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에요. 순 우리말의 순자가 바로 한자랍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갑지닷컴의 조갑지 대표는 한자를 변기해가면서 세종대왕이 오늘 환생한다면 무척 화를 낼 것이다. 내가 한글을 만든 것은 한자와 함께 써야 우리말이 산다는 뜻이었는데 한글만 쓰는 바람에 우리말이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말이다. 한글만 쓰는 건 세종대왕에 대한 배신이고 한국어에 대한 반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한편 22년 만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에 의미를 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역시 세종은 성군이다. 수백 년 후에 백성들까지 하루 쉬게 해주시고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글날이 지나면 이제 크리스마스까지는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에 공휴일이 없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러니까 뭐 외래어도 만약에 우리말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면 네. 저는 뭐 굳이 저 개인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만 있고 네. 일반화될 수만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목고지. 네. 그죠? 네, 목까지. 그죠? 저는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했고 그다음에 네. 짬짬이.
네. 저는 짬짬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짝짝꿍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비슷비슷한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좀 이제 퍼져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네. 좋기는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공유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까치발 구두 그죠. 줄임말로 하면 까구가 되나요? 네, 똑똑전화 이런 건 좀 이미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졌는데 그런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잘 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좀 그러니까 좋은 우리말 네. 그리고 기발한 우리말로 만약에 그 바꿔 쓸 수만 있다면 뭐 네. 저는 그건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가 봐도 좀 뜨악한 거 네. 이런 거는 좀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설치할 어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동양그룹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이 동양그룹이 5개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빚어진 게 바로 동양그룹 사태인데 5만여 명의 투자자들이 울부짖고 있고요. 이 직원들도 황당함을 넘어서 황망함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노조의 김현민 부위원장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도를 보니까 직원들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진짜로 낌새도 못 차렸습니까? 저희가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동양그룹에 대한 법정 관리는 절대 없다. 네.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 그룹이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고, 네. 언론을 통해서 저희 그룹이 어려워지고 있었다라는 거는 저희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저희 이제 알짜배기로 가지고 있던 뭐 그냥 생명이라든지 매직이라든지 한일합삼이라든지 이런 주력 계열사들을 이제 매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삼척의 화력발전소의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룹이 다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구조조정도 잘 되고 있다. 네. 계속해서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법정 관리가 들어가기 전 이제 명절 때였죠.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혀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이게 법정관리 보도가 나던 당일에도 창고에서 회사채 판매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네, 법정 관리 신청을 하는 당일에도 예.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제 뭐 투자자들이 뭐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네. 이 부실 채권 판매로 인한 손실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클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회사가 아니라 직원들 몫으로 전가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네. 그런 이제 판매에 관해서 이제 과실 여부에 따라서 네. 이제 구상권 청구를 이제 하는 일정 부분이 있었어요. 네. 본 사태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노조가 현재현 회장을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셨죠. 배임은 아니고 사기입니다. 사기만. 예.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저희가 한 거는 사기하고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이제 그걸로 고소를 했는데, 네. 기존 언론에 이제 많은 부분을 밝혔긴 했지만, 예. 현재현 회장의 지시로 아까도 말씀드린 9월 17일 날 명절 전날까지도 동양시멘트 사채를 발행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법정 관리에 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네. 이거는 법정 관리를 이미 서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마음을 먹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사채를 발행을 한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대국민 사기다.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본인이 경영권을 유지를 하고 예. 그럴 거를 다 생각을 해놓고 나서 예. 이제 이거 발행을 했다는 거는 그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 이제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대국민 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그 같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고소를 하신 거죠? 일단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보면 예. 고발은 그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고소는 피해 당사자들이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피해 당사자가 된다. 이제 이런 판단이신 것 같고요. 그 좀 더 풀어주세요. 이 현 회장 일가가 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사기라는 부분, 사기를 이제 자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예.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요청을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요. 예. 지금 회사의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개를 해달라. 네. 그리고 우리의 이제 그룹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 네. 라는 요청을 조합을 통해서 된 직원들이 계속해서 사장단한테 요구를 했고 회장한테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판매하는 저희 직원들도 그걸 알아야지. 네.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이제 응대를 한다던가 말을 한다던가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좀 알려달라 얘기를 했는데 네. 현 회장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을 절대적으로 믿고 동양그룹은 절대 망할 리가 없고 그리고 이런 구조조정 자체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오픈이 되면 예. 매각에 대한 유불리가 있다. 예. 만약에 이게 잘못 언론이라든지 흘러가서 우리가 더 유리한 고점을 이제 점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오픈하지 못하지만 모든 게 잘 되고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30일 날, 예. 9월 30일 날 자금 이미 다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상환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예. 10월 1일 날 돌아오는 것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내일 동양 매직이 팔린다, 돈이 들어오기로 됐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계속 언급을 해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또 고객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전파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본인이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국민들의 지금 뇌리에 박힌 가장 그러니까 결정적인 장면은 현 전 회장 부인이죠. 이혜경 부회장. 네. 이 사람이 지금 그 법정관리 신청 전후에서 개인 계좌에서 현금 6억을 인출해 간 것, 이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런 걸 접했을 때 직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희 직원들은 하나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랬고요. 네. 그런 상태. 지금 그 전까지도 현 회장이 지금까지도 사과를 안 했어요. 직원들한테. 아, 그래요? 예. 얼마 전에 사과문이라고 나온 거 그거는 저희가 동양시멘트에 대해서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법정관리를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설명 자료였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반박문을 다 냈던 거고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때 집으로도 찾아가셨죠, 직원분들이? 네네. 예, 그때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문전박대 당하셨네요, 결국은. 문전박대라는 거는 저를 쫓아내보냈어야 되는데 경찰분들이 그렇게는 안 하셔가지고 예. 네, 앞에서 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단 어떤 한마디라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사태가 됐다라면 회장으로서 어떤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도 알리고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정말 무책임한 모습이고 그 부회장이라는 분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와가지고 돈을 인출해가고 너무나 이 동양에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오너로 모시고 일을 해왔다라는 자체가 너무나 좀 부끄럽고 좀 망연자실한 느낌입니다. 현 회장 부부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까?
예. 그리고 이 동양그룹이 동양증권 자회사죠. 이 동양파이낸셜 대부를 고리로 계열사 간의 불법 자금 거래를 해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이거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저희도 그거는 이제 보도를 통해서만 알게 됐고요. 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또 주가 조작 혐의를 금관이 포착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건 전혀 모르는 얘기라서.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 그 부실 징후 이게 5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동양그룹 사태가 이렇게 커진 원인,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도 이 대출에 대해서 어떤 매각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환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그게 2년 전부터 뭐 이런 부분들이 매각을 해서 네. 만약에 이제 구조조정을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서 정확한 타이밍이 했다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 거다. 예. 지금은 소위 저희가 말하는 카드 돌려받기처럼 이자가 이자를 부르는 상태가 돼 버렸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뭐 골프장이든 뭐 매직이든 이런 경영권에 대한 현 회장의 욕심이 없었다면 매각 절차가 잘 이루어졌을 겁니다. 네네네. 동양생명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계열사 분리가 되었다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네. 현 회장이 경영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부분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손실을 많이 본 거죠. 예. 매직도 그런 거고요. 제가 보기엔 현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욕심이 큰 화를 부른 게 아닌가. 결국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그 현 회장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의 일부를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거를 결국은 마음을 못 비웠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네. 김현민 부위원장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네네. 알겠습니다. 이 경영이라고 그런 것이 어떤 때는 상당히 마음을 비우고 냉철해져야 되는데 이게 전혀 되지를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전혀 그 부분이. 예.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그 동양시멘트 여기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 이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도 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네. 왜 그러니까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셨습니까? 동양시멘트가 이제 내용을 좀 말이 긴데 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ABS TV라고 해서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네. 9월 달에 집중적으로 발행을 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명절 전날까지 네. 이제 발행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이제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양파워의 지분이라든지 이런 게 매각이 되거든요. 이게 현재현 회장의 입맛에 맞게 매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명절 전날까지도 이걸 믿고 동양시멘트라는 회사에 대한 이제 신용도를 믿고 들어오신 분들이 네. 전부 다 못 받게 돼요, 이거를. 아. 그게 몇천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채권단협의회에서 지금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이나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들이나 똑같거든요. 네. 만약에 산업은행이나 이제 이런 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법정 관리가 아닌 다른 이제 구조조정으로 간다라면 투명하게 그런 부분들이 그때 투자하셨던 투자자들한테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동양시멘트가 법정 관리가 들어간다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 전날까지도 이거를 판매를 하면서 법정 관리를 신청해버린 사기 행각을 법원에서도 도와주게 되는 모습이 될 거고요. 네. 이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의 기천억 원을 투자하신 분들이 손실을 보시게 됩니다. 좀 전에 현재현 회장 입장에서 이득이 된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걸 좀 더 풀어주세요. 어떤 차원에서 현재현 회장한테 그게 이득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투자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투자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 이제 동양시멘트 안에 보면 동양파워라는 게 있어요. 예. 동양파워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삼척 화력발전소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동양파워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동양파워의 지분을 이제 매각을 본인에 맞게 본인이 하고 싶은 쪽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중간에 어떤 딜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어허. 그게 분명히 고객들한테 돌아가야 될 게 본인이 원하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고객의 이익이 아니면 예. 현 회장의 이익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예예. 예, 그런 구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시멘트 안에 있는 동양 파워의 지분 매각이 본인의 입맛에 맞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수를 쓰든 본인한테 유리하게 간다. 예. 네, 그런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보도를 보면은 뭐 동양그룹 안에서 내분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람은 아무개로 다른 사람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기존에부터 얘기는 많이 나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뭐 김철 대표나 뭐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저희가 증권에만 있지 그룹에 관해서는 크게 제가 못해서 그건 루머라고 해서 듣고만 있었던 사항인데 확인이 된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직원분들은 직원분들대로 지금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투자자들대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두 그룹이 같이 뭐 연대를 내서 공동 대응을 한다든지 할 여지가 있습니까?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채권단 협의회하고 같이 이제 이 사태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TF팀을 구성을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비대비라는 부분을 발족을 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뭐 가칭이죠. 가칭인데 그 안에 지금 현재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채권단 협의회 대표분들하고 저희가 다 만나서 그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법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법정관리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나왔는데, 제발 부탁이 이 법정관리 만약에 가더라도 법정관리는 현재현 회장 일가가 아닌 정말 투명한 사람, 투명하게 이제 법정관리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한다. 이거는 법원에서도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상식에서 벗어난 사기꾼들에게 다시 경영권을 주는 게 아닌가.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네, 현명한 판단을 좀 바랄 뿐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 법원 결정이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번 주 금주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저희 국민적 정서와 법원의 이제 판결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현재의 여론이라든지 어떤 피해자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한 일정은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안에 법정관리 개시에 관한 여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그 인권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네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오늘 노동계 현안이고 또 인권 현안인데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통보를 했죠. 네. 그 해고자 이 조합원 신분 인정 못하니까 빼라. 아니면 법의 노조로 간다. 법의 노조라는 게 뭐 무슨 말이 좋아 법의 노조지 노조 설립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노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그다음 거죠. 그 순간부터 니네는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달 23일에 고용노동부의 어떤 국장이 전교조를 직접 방문해서 공문을 한 장 줬는데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전교조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교사와 또 교사였다가 해직된 해직 교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이 이 법 위반이니까 한 달 이내에 규약을 개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거였고요. 이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전교조 측에 요구하고 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었죠.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촛불 집회가 터졌는데
뭐 실제로 그런 말씀들도 정권 담당자들이 했는데 이분들이 궁금한 건 촛불 집회라는 게 여고생, 여중생들이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분들은 애들이라고 표현하죠. 애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건 배후가 있는 거다. 그럼 저 중고생을 움직일 만한 배후는 교사들일 거고 그 중에서도 전교조의 사주가 있었다.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서 네. 그때 시창각 광장에서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아, 정부 관계자에게요? 아니,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 보수 인사가 네. 선점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집회를 여는데 보수 단체들이 네네네. 연단에 올라서 주장하기를 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야. 네. 애들이 네. 도대체 뭘 아냐. 네. 이건 정교조 교사들이 뒤에서 꼬드겨서 네. 애들이 뭘 모르고 나온 거다. 네. 우리나라 교육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일장연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래서 저 정교조의 상급 단체가 민주노총 아닙니까? 네. 민주노총보다 정교조가 더 나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정교조 죽이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 뭐 전교조 교사가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에 후원금을 낸 걸 가지고 그렇죠. 뭐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데 정당 활동을 했다 해가지고 징계를 했고요. 연가 투쟁할 때도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사적인 조치들도 취했었고 또 지난해에는 이 전교조 교사들이 이제 조합비를 내는 거를 원천 징수를 합니다. 네. 학교 행정실 등을 통해서. 예. 근데 한번 가입하면 이제 그 쭉 원천 징수를 통해서 돈이 나가는데 매년 새롭게 원천 징수 동의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매년 사실 돈을 낼 마음이 있어도 매번 그걸 받다 보면 좀 빠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예. 하여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정교조 탄압을 했던 거고요. 예. 이번에 이제 해고자 문제로 법의 노조로 만들어 버리겠다. 설립 취소를 하겠다는 건 일종의 지금까지 왔던 것의 어떤 종합판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인권 이런 이야기를 하기 네. 전에 인지상정이라고 아니 같이 그 교사 활동을 하고 뭐 교육민주화 이런 걸 하다가 해고가 된 분인데 네. 그럼 너 해고됐으니까 지금부터 조합원 자격 박탈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가.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럼요. 그리고 저 해고 사유가 뭐 개인 비리거나 네.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해고된 분들이야 뭐 조직이 구제하기 어렵겠지만 예. 뭐 사학 민주화를 위해서 해고됐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교육 운동을 진행하다 해고됐다는 건 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저 노동조합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노동조합이나 해고자 문제가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해고자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곳이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안전한 틀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해고자들이 기여했던 바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철도 노조도 그렇고 여러 노조가 그런데 공무원 노조도 그렇고요. 해고자 복지 굉장히 중요한 요구 사항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전교조 조합원이 지금 6만 명쯤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줄긴 했습니다만 6만 명의 조합원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해고자는 9명이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6만 명의 조직을 단 9명 때문에 해고하는 게 설립 취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의문도 있고요. 또 전교조 조합원들은 전부 교사 아닙니까? 네.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진 분들인데 이분들이 단 9명을 내치지 않아서 뭐 설립 취소가 되면 그럼 9명을 내치고라도 실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학생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감싸면서 네.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이 교사들로 된 노동조합의 자세인지 뭐 이런 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국제노동기구죠 ILO. 네. 여기서도 지금 몇 차례 의견 표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3월에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도 했는데 뭐 정부에서는 이게 그냥 의견 표명 정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단순한 의견 표명은 아니고요. 예. 이 긴급하게 사건에 개입한 겁니다. 이 긴급 개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ILO 국제노동기구는 3.1 운동 때 생긴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1차 대전 직후에 생겼는데 그 국제연맹 시기에 생긴 거죠. 그리고 쭉 오다가 유엔이 국제연합이 창설되고도 ILO가 워낙 유석이 있고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유엔의 산하 기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보다도 훨씬 더 먼저 생긴 조직이고요. 그렇네요. 예.
국제노동기구에서 3월에도 한국 정부에게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긴급 제한이란 건 뭐냐면 긴급 개입이라는 거는 ILO는 뭐 자기들도 논의하는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회가 열리는데 그렇죠. 이사회 열리기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면 좋겠지만 아주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에게 의견을 내고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예요. 네. 이거를 벌써 전교조 사안만 가지고 3월에 하고 지금 막 했으니까 2번을 했고요. 또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제노동기구가 긴급 개입의 형식을 통해서 한국의 노동 현안에 개입한 게 벌써 3번째입니다. 이건 뭐냐면 국제적으로 한국이 노동 후진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제적으로 뭐 우리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경향들이 있고 노동자의 조직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비율도 현격하게 떨어지긴 하지만 10% 미만이죠 지금. 네, 국제적으로는 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김영삼 정권 때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 가입할 때 김영삼 정권이 국제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노동 문제가 좀 후진적이니까 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 가입권을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런 약속이 이제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져서 OECD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김영삼 정권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세계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그랬던 약속들이 이제 어기는 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아주 긴급하게 의견을 내고 또 한국 정부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권의 문제다라고 네. 아까 언급을 하셨어요. 그 측면을 한번 좁혀서 보죠.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요구가 왜 부당한 겁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 노동조합이 어떤 조직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노동조합은 뭐 노동자의 뭐 임금이라든지 노동 조건 이런 거를 살피기 위한 조직이죠. 그렇죠. 그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권익단체죠. 네, 그럼요. 권익단체. 여기에는 네. 이제 그 잘 알고 계신 노동 3권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뭐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나가는 건데. 네. 노동상권이라는 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어요. 이 노동상권은 뭐냐면 마치 솥에 다리가 3개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솥이 지탱하고 서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한국적 현실을 반영한 건데 단체 행동권이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단결권과 교섭권만 있는 그야말로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노동조합입니다. 네. 그렇더라도 이제 뭐 합법화된 건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이게 2개 남았지 않습니까? 단체 행동권이 원래 법상 없으니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만 있는데 단체 교섭의 경우에는 전교조가 교육부 정부와 단체 협약을 한 게 마지막으로 한 게 2002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넘도록 단체 협약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체 교섭도 없었고 협약도 없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2개 중에서 하나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는 거죠. 정부가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공무원 노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겨우 하나 남은 권리가 이제 단결권밖에 없는 거죠. 너희들끼리 모이는 건 좋다. 그러나 우린 너희와 상대해주지 않겠다. 행동은 뭐 불법이니까 더더욱 안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노동상권 중에 마지막 남은 하나 단결권마저 지금 걷어가 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3가지는 따로따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함께 보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애초 법 제정 시기에 없어졌고 또 둘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홀대 때문에 없어졌고 마지막 남은 단결권까지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기본권이라는 게요, 인권이라는 게 우리 헌법 규정에 보면 필요할 땐 제한할 수 있습니다. 뭐 전혀 제한 못하는 건 아닌데요. 37조 2에 어떤 조문이 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공 복리를 위해서거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거나 뭐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이라는 건 이제 국회에서 제정되거나 고쳐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법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어떻게 돼요?
시행령에는 이제 그 시정 요구를 했을 때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에서 설립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는데. 근데 그 시정 요구라고 하는 것이 법률에 기초해서 시정 요구를 해야지. 아니 지들 마음대로. 네, 그거마저도 시행령이라는 거죠. 네. 그럼 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서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래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헌법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 노동조합이 노동상권 중에서 뭐 2개는 사실상 없어진 상태이고 나머지 하나 단결권마저 없애버리는 건 명백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되잖아요. 네. 이로써 6만 명의 정교조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을 하려면 뭐 아주 기초적인 형식적 요건이 뭐냐면 법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법률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네.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헌법 위반 상태, 위헌 상태를 조장하고 있는 거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헌법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결사의 자유도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보장되고 있는 거고 뭐 교원, 공무원 등은 약간 특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뭐 교원 노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해결되고 있어요.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이 그야말로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나저나 아무튼 전교조가 지금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네. 참 결국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대한 결정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오창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바대로 그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지하의 거절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그러니까 노조 설립이 취소가 된다면 또 그 자체로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럼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론자에 거부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정교조 조합원들의 결정이죠. 근데 정교조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노조 전체가 지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립이 취소되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지도부, 집행부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또 규약 개정은 보통 노조들의 경우에는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조합원 총투표를 합니다. 모든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하나는 거부한다. 하나는 수용한다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정교조의 앞날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먼저 이제 수용하게 될 경우를 말씀드리죠. 수용하게 되면 이 국면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조가 의심하는 건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거는 떡 하나 주면 그다음에 2개 달라고 그러고 3개 달라고 그러고 결국 다 잡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동화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정권의 요구에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뭐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정교조 탄압이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정교조 조합원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심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제 수용했단 말입니다. 총투표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수용하자고 하면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행부는 뭐 그걸 따라서 집행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또 딴지를 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규약 개정은 노동관계법에 의하면 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돼야 되는데 전교조 규약에 따르면 이제 과반수 거든요. 과반수 찬성. 그러니까 아주 뭐 형식적인 거. 야, 니네 3분의 2가 안 넘었잖아. 다시 해와 이러면 이제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하게 되더라도 정부에서 어떤 꼼수를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장 국면은 넘어가겠지만 그 다음 국면을 자신하거나 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거부하면 굉장히 또 이건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정교조 역사를 보면 1989년에 설립했는데 그야말로 이건 그때는 불법 노조였죠. 법의 노조란 개념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합법화 과정이 얼마나 관련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89년부터 정말 1,500명 해직되고 뭐 정말 별일을 다 겪고 엄청난 많은 고생도 하고 이랬습니다. 또 교단 사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많은 상처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합법화가 된 게 겨우 1999년의 일입니다. 10년 만에 이제 합법화가 됐습니다.
1999년에 교원노조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7월 1일자로 이제 법이 시행되면서 합법화가 된 건데요. 합법화된 지 이제 딱 14년 만에 다시 비합법 또는 법의 노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뭐 정교조도 이제 그 정부와 싸우겠죠. 뭐 가처분 신청도 내고 또 장기적으로는 뭐 법 개정 싸움을 한다거나 이럴 텐데 그렇지만 분명한 건 법의 노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정권이 노리는 건데요. 정교조가 입을 타격이 여럿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단체 협약을 맺는다든지 단체 교섭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지난 10년 동안 없었으니까 그렇게 뭐 타격은 아닐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정교조가 주목하는 거고 정권도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조 조합비를 원천 징수를 통해서 납부하고 납부받고 있어요. 학교 행정실에서 이제 해준 서비스입니다. 근데 교사들의 그 여러 가지 지출 비용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해주는 게 전교조 조합비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다르지만 무슨 동호회 비용이나 계모임 같은 것도 해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고용노동부가 이제 설립을 취소하게 되면 교육부를 통해서 전교조 조합비 납부를 원천 징수를 해주지 마라라고 지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럼 갑자기 조합비를 받을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뭐 노동조합은 사람의 조직은 돈의 조직 아닙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조직인데 정교조가 이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깝깝해지는 거죠. 정교조는 이것을 그 CMS라고 그러죠. 보통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자동 출금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이제 자동 출금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또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도 단체 운영해 보면요. 자, 어떤 뭐 좋은 사회적 공익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모금을 한다고 해봐요. 계좌번호를 제시하고 돈을 내달라. 그러면 한 번은 뭐 그 사안에 동의하거나 적극적으로 공감하면 낼 수 있지만 그거를 매달 해라. 매달 은행에 가서 뭐 또는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 매달 계좌를 보내라.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주고 싶어도 귀찮아서 그리고 바빠서 뭐 까먹죠 또. 그런 경우 있죠. 당연히 있죠. 지로용지 기억하세요? 지로용지. 그럼요. 요새도 있습니다. 지로용지를 통해서 뭐 공과금을 내기도 하는데. 저 그래서 신문 구독할 때 몇 달 연체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로용지 들고 창고 가기가 귀찮아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지로 그것도 다 보낼 수 있더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몇 달 연체한 적도 있는 게 늘 몇 달씩 연체합니다. 신문 구독료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 그러니까 생활 습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단체 운영하면서 보면 매달 지로용지를 통해서 회비를 내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은 뭐냐면 비서가 정확히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로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내라 뭐라고 지시하면 그걸 따라서 해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는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이체를 통해서 내야죠. 그러니까 전교조 입장에서는 뭐 그런 과정, 그러니까 뭡니까 한꺼번에 원천 징수를 해주는 방식에서 자동 출금 방식 이거는 매달 이제 한 번만 등록해내면 뽑아가는 거긴 하지만 여기로 변화할 때 굉장히 많은 조합원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건 뭐 정교조가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조직이 복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노력해가지고 한 95%를 복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을 복원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95%라고 하면 이제 원천 징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비율인데요. 공무원 노조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신규 가입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복원해냈습니다만은 당장 뭐 원천 징수에서 자동 출금 방식으로 바뀐다, CMS로 바뀐다 하면 정교조 집행부도 바빠서 그걸 빨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급 일선 학교로 가면 뭐 그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노리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전교조 조합원 수를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조합비 납부를 방해하자는 거예요. 이른바 물적 토대를 붕괴시켜 버린다. 그렇죠. 그리고 전교조 그 조합원들이 전부 다 참교육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뭐 많고 이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조합의 매력이랄까 노동조합의 장점 때문에 일종의 자기 보호를 위해서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또 그런 분들이 가입해야 하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어서 정교조에 가입했는데 정교조가 노동조합이 아니게 되면 더 이상 조합원으로 머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혹시 자기한테 온 것은 또 불리한 바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요즘 뭐 한국 교청도 그렇고 정교조도 마찬가지인데 이 젊은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청이든 정교조든 이런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별로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요새 임용고사 시대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소위 스펙 좋고 공부 잘하고 이런 분들만 교사가 되는 경향들이 있고 공부 잘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공부 잘하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좀 개인적인 경향이 강한 분들 공부라는 게 원래 혼자 하는 거니까요. 최 국장은 공부를 못 하셨나 봐. 아니 그러니까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네. 공부 잘하지 않았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아니 전 진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경향들도 있고 또 젊은 세대의 특성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합원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뭐 1,000개 정도 되는 직업군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좋은 직업 1등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초등학교 교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는 교장? 아니고 교장. 네. 근데 뭐 교장이 뭐 아무나 될 수가 없으니까. 아니 물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직역 자체가 좀 각광받는 직역으로 가면서 노동조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법의 노조가 되면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교조가 걱정하는 거고 또 정권 입장에서는 타격하려고 하는 소위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이거 헌법이 원래 위배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교조 입장에서 한번 그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거기에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죠. 그거 할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갔고요. 그다음에 뭐 만약 설립 취소가 되면 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내고 하는데 뭐 결과는 뭐 저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뭐 다른 좌고 우면 없이 법률만 본다면 정교조가 100점 100승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건드리긴 건드렸는데 이 근거 없이 건드린 겁니다. 시행령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관련 법률을 가지고 설립 취소라든 뭘 해야 되는데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고 또 노동조합의 설립 취소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이런 게 공동의 이익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 뭐 노동조합이 범죄를 뭐 직접 저질렀다든지 뭐 하여튼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받고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반복해서 했을 때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조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아주 단순한 규약이 잘못됐으니까 규약을 고쳐라. 시정 명령을 했고 정교조에서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 명령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설립을 취소해버리겠다는 거니까 법률에 안 맞고 무엇보다 헌법에 안 맞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이 점을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인권 문제하고 연결적 또 노동 문제 뭐 당연히 이게 이제 접목되어 있는 건데 이명박 정권 하에서 노조 파괴 공작이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관 차원에서 그다음에 무슨 컨설팅 업체 이런 데 개입을 해가지고 파업 유도하고 그다음에 노조 파괴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일련의 흐름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정부가 그 원하는 대로 만약에 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정교조의 사례가 하나의 그 선례가 돼가지고 시금석이죠. 다른 노조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노조 파괴로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왜냐하면 파업 한 번 하면 해고자 계속 지금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노조 입장에서 또 해고자 당연히 보듬어 안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면 이게 결국은 정교조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교조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교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싸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정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규약에서도요. 서울대병원 노조라든지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해고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경우인데 그 조종사들 만나봐도 그 해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대한항공 노조라는 게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뭐
저 뭐 광주에 뭐 참사들 있었잖아요. 괌에 뭐 대한항공기가 추락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러려니 하고 어떻게 그런 대형 참사가 있나 정도 생각했는데 조종사들 얘기로는 너무 근무 강도가 세가지고 정말 거의 반졸음 상태에서 비행기를 조종하고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봉은 많이 받지만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일할 수 없다. 이런 안타까움들이 모아져서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초기에 앞장섰던 분들이 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노조나 아시아나항공 노조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임금을 다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산다. 그렇죠. 당신들 때문에 대형 참사가 안 일어난다에 대한 인간적인 정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치고 들어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교조만이 아니라 대한항공 노조나 하여튼 여러 노조도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뭐 정부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이게 법률적 근거도 없고 헌법에도 위반되는데도 마구잡이식으로 칼을 휘두르는데 어디에는 못 휘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후퇴하게 되는데 그럼 저는 뭐 정교조 조합원도 아니고 뭐 청취자들께서도 뭐 정교조 조합원 아니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겠지만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그 노동운동 전반이 이제 후퇴할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 현장을 생각해 보면 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가 없는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이 없는 학교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도 뭐 이렇게 뭐 가끔 학교에 강의하러 다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도 하고 그러면 전교조 선생님들은 티가 나요. 그러니까 정말 뭐 써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아세요? 딱 보면 알고요. 그거는 뭐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80년대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식별법 있었죠. 뭐 형사는 운동권 알아보고 운동권은 형사 알아본다. 아니야,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옛날에 문교부 있었잖아요. 교육부 전에 문교부에서 그 문제교사 식별법 이런 걸 만들 적이 있어요. 그럼요. 그게 86년 버전인데 그게 89년에 와서는 전교조 교사 식별법으로 바뀐 게 있어요. 어떤 건데요?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요. 아니 진짜요. 이게 일반고도 그렇고 교실 붕괴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자면 안 깨우고 그냥 혼자서 테이프 틀어놓듯이 그냥 강의하다 나가고 시간 되면 이런 교사가 실제로 계세요. 있죠. 학생들에게 별로 관심 없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 고맙게도 자면 이렇게 어깨 차가지고 깨우고 자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뭐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올래 이러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고 특히 뭐 전교 1등이나 반에서 1등하는 친구들만이 아니라 학업에 흥미를 잃은 친구들에게도 야 요거 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하여튼 열심히 하려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교조 교사라는 거죠. 또는 뭐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합니다. 학급 문집을 만들거나 학급 신문을 만들려는 교사. 그 정교조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사. 특별활동 CA 시간에 뭐 신문반, 민속반 뭐 하여튼 이런 걸 만들고 학생들과 대화를 잘하는 교사. 학생 지도를 잘하려는 교사들이죠.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교사. 아니 제가 지금 그거 식별법 듣다 보니까 교육부가 역으로 엑스맨 아니었어요? 정교조를 칭송해 주기. 그러니까 그래서 전교조에서 이 전교조 교사 식별법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건 우린 이런 사람 사람들이다. 만들어서 돌려야지. 또 하나 식별법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많이 얘기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전교조 선생님도 촌지 안 받거든요. 학생들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하면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인사를 가야 되는데 이게 공정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 언니한테 물어보고 형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사를 해야 되느냐. 실제로 학교 다닐 때 그런 체험들 없으세요? 엄마가 한번 학교에 다녀가셨다. 담임 선생님이 내 자리를 앞자리로 배쳐줬다. 이런 불공정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촌지문화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의 부패가요. 하다못해 교장 선생님들이 정말 공사를 사랑하시는 무슨 시설 공사 이런 거 사랑하시는 분들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또 하나는 뭐 학생들 수학여행 가면 하다못해 관광버스에서라도 몇만 원씩 뜯어가지고 그 챙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어떤 반부패 감수성이랄까 이런 게 전혀 없고 정말 마음껏 해드셨어요. 학교란 공간에서 그 학생들 코 묻은 돈 같은 거 학부모들의 부담을 이런 게 이제 정교조 설립 이후에 정교조가 합법화되면서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또 정교조 교사는 어떤 교사냐면 직원회의를 하거나 교무회의할 때 따지는 교사 원칙을 따지면서 발언하는 교사가 정교조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 여태까지 해온 관행대로 뭐 학생들을 어디 좀 폼나는 데 보내고 거기서 나오는 잔돈푼이라도 챙기려고 할 때 오로지 교육적 측면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외로워도 소수여도 또 교직 사회에서 조금 관계가 껄끄러워도 교장 선생님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정교조 교사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육에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 아이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이지 정교조 선생님들 때문에 보낼 수 있었는데 그 존재를 다 없애버린다. 그 근거를 없애버린다. 이거는 전교조를 탄압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교육을 망치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 한국 교사의 위상. 아, 그렇죠. 네. OECD 회원국 중에 4위로 나왔어요. 네. 자, 단결권조차 지금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판에 그 정부가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판에 이 4위라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교사의 연봉과 사회적 지위를 종합한 거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국이 제일 높고 그리스, 터키 다음에 한국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OECD 회원국이긴 한데 조금 뭐 여러 가지 슬픔도 있는 나라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반면에 뭐 좀 뭐 네덜란드, 스위스, 뭐 독일 뭐 하여튼 이런 나라들 굉장히 낮아요. 또 하나는 뭐 자녀가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한국이 높아요. 뭐 다른 나라들 되게 낮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교사가 존경받는다? 이런 거는 또 거의 꼴찌예요. 근데 또 신뢰도는 꼴찌. 네. 자, 이 간극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IMF 이후에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그다음에 고용 상황에서 여러 가지 슬픔, 아픔이 노출됐잖아요. 마구잡이식으로. 그러니까 직업 선택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 중에 하나가 고용이 안정된 직장일 것 이런 게 중요해졌고요. 그러니까 교사란 직업이 각광받게 된 겁니다. 또한 교사란 직업은 급여도 많이 지금 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급여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뭐 부부 교사면 중소기업이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뭐 아니 그거는 교사의 처우가 특별히 좋아진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의 고용들이 불안정해지고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교사라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일종의 사실은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 성장을 했다면 이런 모습은 없었을 텐데요. 그게 있고 또 교사들은 뭐 퇴근이 빠릅니다. 그리고 방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면만 생각하면 굉장히 교사라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고 각광받는 직업이에요. 누가 뭐래도 2013년 지금 이 순간 교사는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사를 제대로 하려면 아까 정교조 교사들처럼 학생들이 열심히 가르치려면 교사라는 직업은 결코 만만한 직업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연구와 수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 연구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학생 지도를 해야 되는데요. 생활 지도가 정말 쉽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잘 하시잖아요. 남침을 맡고 있는 우리의 인계철책 같은 정말 뭐 거의 정말 힘든 뭐 학교에 가보면 일선 현장에서 특히 중학교가 많은데 선생님에게 욕설 한다든지 선생님 폭행한다든지 그러니까 풍노도의 시기가 요즘 자기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시기 넘어가면 또 괜찮은데 그 이전 시기에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꾹 참으면서 학생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 생활지도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생활지도에서 문제가 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에서 자녀가 하나 둘밖에 없는데도 부모가 제대로 못 키우고 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담임 선생님이 20-30명을 한꺼번에 가르쳐야 되니까 지도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사의 좋은 면만 보고 뭐 새로운 젊은이들이 교사를 꿈꾸는 거는 사실은 저는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교사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직업이고 또 하나는 요새 잡무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면을 생각해 봤을 때 교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꼭 좋은 직업인가. 그러니까 하려고 했을 땐 굉장히 힘든 직업이고 굉장히 정신적 고통도 많고 전형적인 감정 노동 아닙니까? 그렇죠. 또 전형적인 지식 노동이고 예. 그런 직업입니다. 하여튼 그런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40만 이상 있는데 예. 그중에서 기왕 선생으로 일하는 김에 좀 다른 거 보지 않고 뭐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고 이렇게 관리직으로 출세하는 것보다 오로지 학생들만 보고 교육자로서 좀 신념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물론 정교조 밖에도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주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에 모여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탄압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자 정교조가 이제 그 출범 초기에 참교육을 네. 주장했을 때 국민들 절대 다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열렬히 지지를 했었어요. 제 네. 기억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교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삐딱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냉소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는 보수 언론이 무슨 뭐 정교조가 계기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 데리고 의식화 교육을 했네 뭐 하네 뭐 이러한 근거 없는 보도도 한 부분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네. 야, 니네들 참교육 한다고 했지 않냐. 네. 근데 뭐냐. 그러면서 결국은 니네들도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러한 아주 냉소적이고 이런 시각이 지금 그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면에서 정교조가 반성할 면이 있다고 봐요. 예. 교육감 선거할 때 뭐 정교조와 별 관계가 없어도 보수적인 후보가 저쪽 진보적인 후보는 정교조 후보다 이러면 그게 득표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표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요. 실제로 정교조 위원장 출신이 뭐 교육감 선거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형편없는 득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냉정하게 정교조를 바라보는 거예요. 원인이 있죠.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했고 네. 정권의 탄압이 있었고 그 정권의 탄압을 헤쳐나가는 것도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전교조가 성찰해야 될 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정교조가 정말 시민들하고 함께 싸워서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해내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교조 교원 평가 같은 거 할 때 뭐 당장 참교육 학부모회 같은 데서도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논란이 참 컸죠. 그럼요.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교육 절벽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다른 데서도 있다라는 목소리에 정확히 귀 기울이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했던 면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기존에 뭐 조직 논리가 너무 팽배해 있었다거나 정교조 내에 고질적인 정파, 종파 문제가 심각했다거나 이런 정말 뭐 시민들 입장에서 별로 관심 갖고 싶지도 않은 내부 문제 때문에 전교조가 자기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성찰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전교조가 잘 못했던 것이 그동안 한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교조를 탄압할 빌미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럼요. 그럴수록 전교조는 더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아예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 입장에서 오장풍 같은 교사한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참교육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가 컸고 또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보면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런 문제와는 별개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니네 노조 설립을 취소시켜 버리겠다.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 이전에 인정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사람의 그렇죠? 문제죠. 사람의 도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정교조에 국한된 문제일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적으로. 사회는 늘 그런 선택을 해왔어요. 예. 6만 명 있고 여기 9명 있어요. 기능적으로 실용적으로 실리를 생각하면 9명 제끼고 갑니다. 예.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꼭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온통 이런 거 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제끼고 둘 제끼고 셋 제끼고 나서 보니까 20대 80사회가 되고 10대 90사회가 된 거 아닙니까? 90%가 제껴진 상황이에요. 저는 오창익 국장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인권이 뭐냐? 그거는
소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해야 된다. 이거는 인권하고는 거리감으로도 한참 먼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전교조에게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교조가 결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어서 과부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일정하게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뭐 실용, 뭐 실리, 뭐 좋은 게 좋은 거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하나의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선생님들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건 고단한 싸움이겠지만 저희도 연대하겠습니다. 정교조가 네. 지금 뭐 총투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뭐 그 조합원들이 말 그대로 자주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10만이 클럽 회원 홍영택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 생각이 다른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정치의 즐거움은 완벽한 시대의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오연우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앞서서 동양 사태를 짚어드렸는데요. 이 그 노조 관계자와 인터뷰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원의 포인트를 두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 투자자들, 막심한 손해를 봤던 투자자들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 피눈물 나는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한 그 기업에 그리고 한 그룹의 아주 부도덕한 그리고 부실한 경영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참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